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지문을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했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문에 정확하게 안 표현해줘서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지문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추론해 나가면서 풀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윤리학이에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아, 도덕 용어를 한번 잘 해명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해보자. 근데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서 그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윤리학이 도덕 용어를 해명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근거를 찾는 것. 근데 윤리학은 그거를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고요. 됐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 아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개념이 두 개 나왔어요. 둘 다 정리해 주세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다음,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첫 번째 문단에서 좀 읽을 줄 아는 학생은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선 벌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덕 용어를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A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관한 애들이 애시당초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또는 거짓과 옳고 그르다는 거는 이제 똑같은 뜻입니다. A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즉 A어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 용어를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게 아예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A어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 계속 읽을게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어떤 애들이에요?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이 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혹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이 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일단 계속 볼게요.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뭐라고요? 도덕 문장은 어떠하다? 분석적이지 않다. 여러분, 분석적이라는 단어 어디 났어요? 여기 있죠. 분석적 문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일단 이해를 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처럼 깊이 있게 읽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문장이 분석적이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분석적이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뭐 성인이죠. 저는 성인이에요. 여러분은 학생이지만. 그리고 남자네요. 인간이기도 하고요. 뭐 두 다리도 있고 두 팔도 있고 뭐 두 눈도 있고 그리고 뭐 안경도 쓰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으로 분석한 다음에 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람이라는 속성이 있어?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사람이 되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적 문장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선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석 문장은 아니에요. 다음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도 검증될 수 없어? 왜?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문단에 나와 있던 문장들을 그리고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먼저 이렇게 한번 해줬어요. 그러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 얘기 했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감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도요, 사실 이 문단이 깔끔하게 정리되려면요, 한두 문장 정도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둘 중 하나야. 분석적이거나 혹은 종합적이어야 돼. 분석적은 어떻게 간다?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종합적은 경험을 통해서 검증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선이라는 것들은 그 추가로 어떤 분석 같은 게 안 돼. 그러니까 분석적 문장은 될 수가 없는 거야. 도덕 문장은 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경험으로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 이 문단은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고 있구나.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거나 한데 절대로 분석적은 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 경험적으로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종합적 문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였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문장 정도만 더 추가해줬으면 너무 좋았죠. 그게 뭐예요? 아, 따라서 뭐라고요?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도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너무너무너무 좋았죠. 따라서 그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으니까 진리적 합성도 없다.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 그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단 하나하나 넘어갈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 했어요. 선생님,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요? 6월 모의고사 여러분 풀어봤죠? 이렇게 안 했고 그냥 파바바바박 이것저것 그냥 쓱쓱쓱쓱쓱쓱 아, 나중에 문제 다시 보면 이제 기억날 수 있겠지. 문제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됐나요? 문제 맞췄나요? 아니었죠. 처음부터 제대로 읽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런 킬러 문제는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봤는데요. 평가원이 은근 지문 배치를 좀 자비롭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 지문 풀 때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풀 거잖아요. 그쵸? 아, 나는 과학 지문 싫어가지고 과학 제끼고 그냥 인문부터 풀림. 약간 이런 학생도 뭐 있을 텐데,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고, 아, 풀만하네. 괜찮아. 다음 여기 이거. 아, 좀 까다롭긴 한데, 아, 괜찮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그럼 뭐예요, 지금 벌써? 이 지문도 킬러 문항 없고요. 이 지문도 킬러 문항이 없죠. 그럼 뭐예요? 이 지문이 제일 어렵겠구나. 아씨, 이거 좀 정신 차려서 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틀리고 이번 6월 모의고사 1등급 컷도 은근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연은 주장했다. 아, 그러면 도덕 문장은 뭐야? 이거는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아니면 뭐라고요? 감정이나 태도,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서적 의미가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아, 근데 뭐예요?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그 두 가지 용법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세계관은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게 진리적 합성이 있는 거고 어느 게 진리적 합성이 없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 이거는 옳고 그름에 관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 볼게요. 얘는 그럼 진리적 합성이 있는 거네요.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그럼 여기도 체크해요. 얘는 그럼 뭐예요? 진리적 합성이 있다. 다음.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여기 있죠. 예, 표현적 용법.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얘는 그래서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다. 다음.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만 되고, 그리고 이런 도덕 주체, 그를 말을 하는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 말할 수 없어.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해서 여기는 그냥 도덕 문장은 결국 정서를 표현하는 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도 까다로운 포인트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얘였어요, 얘. 도덕 용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도덕 용어와 도덕 문장을 구분 못하는, 그래서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이건 이렇게 흐릅니다. 자, 도덕 용어가 있죠. 도덕 용어. 도덕 용어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도덕 문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은요, 뭐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거고, 도덕 문장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진리 적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덕 문장을 그냥 감정으로 쓸 때는 얘는 진리 적합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이걸 마지막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은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참도 거짓도 아니야. 여기 이건 이 파트에서 말했어요. 여기에서.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야? 두 가지 용법을 헷갈려서 그래. 두 가지 용법을 헷갈리는 건 뭐야? 자, 잘 봐. 도덕 용어는 기술적으로 쓸 수 있고 도덕 문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있어. 얘는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사실 얘를 보고 착각을 하는 거야. 기술적으로 도덕 용어가 기술적으로 쓰인 문장을 보고 얘가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을 해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 추가해 줬으면 됐죠.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따라서 A어는 뭐라고? 사람들의 착각은 뭐라고?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도덕 문장을 도덕 문장으로 쓰인 도덕 용어와 착각을 해서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문장 딱 하나만 추가해 줬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왜?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제발 좀 많이 틀리라고. 네, 그리고 평가원의 의도대로 많이들 틀리셨죠. 자, 일단은 해당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론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고, 보이시죠? 문단의 끄트머리에서 추론 한 번. 여기는 완전 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지 주장이 딱 끝났을 때 또 한 번 추론 한 번. 계속 중간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정리하고 추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논리학의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를 비판할 때도 있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 한다. 이거 사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여러분도 좀 한번 그 연습을 해보세요. P면 Q이다. 다음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참 편합니다.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얘를 전건긍정식이라고 한다. 전건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해당한다. 무슨 말이에요? P면 Q이다와 P이다 이것 둘 다가 참이라고 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 이건 무조건 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다음 볼게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잘 보세요.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이거 뭐예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뭘 가지고 와야 됐어요? 얘였죠, 얘. 얘. 도덕문장 가져와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거 솔직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으면 너무 잘하셨어요. 예, 천재. 1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은요, 이게 이렇게 쓱 지나가는 문구 하나 딱 보고, 아까 나왔던 거야. 그거 가져와야 돼. 이 생각 못할 경우 많을걸요? 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지문은 어땠어요? 안 가져와도 풀렸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지문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낸 지문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경우, 단독으로 진술되면 뭐라고요? 그러면 도덕 문장이 된다. 뭔가 좀 감이 잡히세요?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거구나. 자, 계속 볼게요.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이런 얘기예요. 어떤 단독 진술, 즉 P이다면은 도덕 문장이 되는데 P이면 Q이다에서의 P이면으로 쓰일 경우에는 도덕 문장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거? 문장이 다르네.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로 하여금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거네. 약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술적 용법, 도덕 문장 이거하고도 어느 정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계속 볼게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귤은 맛있다는 선호라는 감정.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에 근데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위 지문에 따르면 기술적 진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기술적 진술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계속 볼게요. 이에 전건긍정식에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다의 P와 P다의 P 사이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여기까지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건긍정식은 이거예요. P이다가 있고요. P면 Q이다가 있어요. 전건긍정식은 이거예요.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P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Q이다도 다 같이 참이 된다. 이게 전건긍정식이에요. 됐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P가 화자의 선호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P이다는 도덕 문장이 돼버리고요.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이 돼버리고요. P이면 Q이다의 P면은 이게 기술적 문장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기술적 문장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요. 그냥 아무튼 도덕 문장은 아니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의 차이가 생겨버리죠. 그쵸? 내용의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둘 다 맞다는 것이 이 Q이다를 반드시 보장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됐죠? 이게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예요. 야, 전건긍정식은 언제나 무조건 맞는 건데, 그쵸? 전건긍정식은 언제나 타당한 건데, 뭐야 이거?
도덕문장이 들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타당하지가 않네. 어떡하냐. 됐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자, 이게 뭐예요? 사실 우리 여기서 틀 하나 잡았잖아요. 그쵸? 그 틀 하나 넣어볼게요. 표절은 나쁘다면 뭐예요? 이거는 P면이라는 뜻이에요.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예요. 이거는 Q라는 뜻이에요. 표절은 나쁘다예요. 이건 P이다예요.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거는 Q이다예요. 됐습니까? 즉 P면 Q이다와 P이다 둘 다 참일 때 Q도 참이 되느냐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얘는 도덕문장이니까. 왜 타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P는 도덕문장이잖아요. 도덕문장은요 뭐예요? 참과 거짓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P를 가지고 이거는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므로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래서 A의 즉 이 얘기 도덕문장은 참도 거짓도 없어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라는 걸 긍정했으면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전건 긍정식에는 도덕문장은 들어갈 수 없어. 이제부터 여기에 쓰인 P는 무조건 도덕문장으로 쓰면 도덕문장이 아니라고 약속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가진다. 표절은 나쁘다는 어떡하다고요? 속성을 표현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 진술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도덕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즉 뭐라고요? 행크스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판단적이고 판단적인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무엇일지라도 도덕문장일지라도. 즉 A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한 거죠. 도덕문장이라도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자체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딱 부딪혔네. A의 견해랑 딱 부딪히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문제를 행크스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거 알 수 있겠죠? 다음.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에 차이가 없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여전히 판단적이에요. 여전히 판단적이면 뭐예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므로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전건 긍정식에 도덕문장이 포함되더라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근데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P면 Q이다의 P면과 P이다는 뭐 완전 똑같은 거야?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요, 뭐예요?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를 거야. 뭐가 달라?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귤은 맛있다는요.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적인 본질을 발현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지만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그냥 간단히 볼게요. 귤은 맛있다는요. 판단적 본질이 발현은 안 돼요. 즉 실제로 작동은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어때요? 여전히 있어요. 됐어요? 즉 혼자 쓰일 때는 판단적 본질이 발현 안 되지만 본질은 여전히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이거 볼 때 여러분이 이 지문들을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평소 안 하는 이제 독해 방식을 이 지문이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가에서는 뭘 요구했어요? 추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직접 채우는 걸 요구했고요. 나에서는 뭘 요구했습니까? 추론도 추론인데 가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 그 중에서 좀 까다로운 독해 부분을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같이 정리하면서 좁혀는, 네,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 급한 건 알겠지만 추론 제때제때 안 하고 후다닥 넘어가고, 그리고 나에서 가에서 그 끌고 와야 하는 문장 개념들을 안 끌고 오고 후다닥 읽었을 경우 엄청나게 곤란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 앞부분 있잖아요. 앞에 있는 지문들, 이거 빠르게 읽으면은 한 7분 내외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읽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좀 시간 많이 써가면서 킬러 문항을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이제 다음 시험 수능을 대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그 문제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번부터 바로 그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도덕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즉,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건 여기 나와 있죠. 기술적 용법, 그 용법으로 썼으면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해서 1번은 적절해요. 다음 2번,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의미가 똑같다. 이것도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A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이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타면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해서 2번도 가능하고요. 다음 3번,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의미 관계로 검증한다. 그건 분석적 문장이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분석적 문장은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이라고 여기 일단 정의로 나왔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은 A이다. 선이 주어고 A가 서술어죠. 해서 주어와 수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도덕용어의 용법은 도덕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도덕 용어의 용법이 무엇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이제 구분됐습니까? 여길 보면 아시겠지만 감정을 표현할 때는 표현적 용법, 도덕 문장이고요. 어떤 사실을 기술할 때는 기술적 용법이에요.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바뀐다는 이거예요. 어떤 도덕 용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는 도덕적인데 어떤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얘는 기술적, 이런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맞고요.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도덕적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을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한 이유는 뭐다? 도덕 문장을 기술적 그 용법으로 사용한 거랑 이제 헷갈려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나왔었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딱 봐도 잘못됐죠.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즉 어떤 판단적 그런 속성은요, 혼자 쓰이든 다른 거랑 같이 쓰이든 여전히 있습니다. 다음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도덕 문장으로 판정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표절은 나쁘다. 이런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은 혼자 쓰이든 같이 쓰이든 어차피 다 판단적이다.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거 이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요, 앞쪽에서 쓰였을 때 봐요. 앞쪽에서. 즉, 그냥 P이다 일 때 이거는 단독 진술 도덕 문장이 될 때, 이때 참 혹은 거짓이 안 된다고 이미 앞쪽에서도 말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이 혹시 착각을 해서 A어식으로, A어의 방식으로 해석을 했든, 여기에서 해석을 했든, 어차피 이건 둘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모로 잘못됐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 처음 짚었던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이거는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판단적이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선택지에서 반복이 되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좀 완전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은 아니 이렇게 선택지가 쉬워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는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서 무관하다라는 말이 잘못됐죠. 이거는 쉽게 짚을 수 있었어요. 다음 5번 볼게요.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대상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즉 발현을 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본질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간단했죠.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전통적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진술을 여러분이 자기만의 언어로 온전히 해석을 하면 사실 이런 의미가 돼요.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객관적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어는 아니다, 틀렸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 나와 있는 개념이죠? 여기 있죠. 네.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해서 이것 또한 충분히 적절하네요. 다음,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A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여기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해서 이거는 적절하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다음, 행크스. 이건 넘어갈게요. 문제는 없는 거니까. 다음,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이거 뭐예요? 이 얘기한 거였죠. 단독 진술이 도덕 문장이 될 경우 P다, P면 Q이다, 얘네들이 다르다. 이게 A의 견해다.
여기에 한 번 더 얘기했었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두 전제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옳다. 네, 그쵸.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네, 바로 틀렸죠, 여기서. 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에어는 뭐라고 말했어요? 도덕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된다면 그건 뭐다? 도덕 문장이 아니라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의 차이가 없다. 이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해서 이것 또한 적절합니다.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이건 뭐예요? 이 P이다와 P면 Q이다. 이 P는 다른 애들인데 그러면 둘 중 하나다. A어가 틀렸거나 전건 긍정식이 틀렸구나. 됐죠? 다음.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뭐라고요? 실제로는 틀렸다. 이게 기억에서 말하는 거였죠.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기억이 뭐였어요? A어의 주장이 옳다면 전건긍정식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면은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은 기억은 뭐예요? A어가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도덕 문장이 되면은 얘네들은 안 맞으니까 이 전건긍정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해서 비판이 된다가 틀리게 됩니다. 됐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쵸? 도덕 문장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거는 어때요? 참이나 거짓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이 기억의 문제는 뭘 말하는 겁니까? A어가 맞거나 전건긍정식이 맞거나 둘 중 하나만 맞을 수 있지 둘 다 맞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였죠. 됐습니까?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전건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함에 기초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도덕 문장과 P다와 P면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해서 3번 또한 적절하고요. 다음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건 어디 나왔냐? 여기 있죠.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일치하지 않음의 문제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다음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건 행크스 이야기였죠. 행크스는 뭐예요? 도덕 문장이 판단적이야? 그러면 판단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혹은 거짓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또한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1번에서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겠네요. 자,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 무조건적으로 틀렸죠. 왜요? 기억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은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글이 전개가 됐죠. 그런다는 부분에서 일단 여기에서 무조건 틀렸고요.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는 점은 예, 그렇게는 접근할 수 있겠네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논쟁의 핵심은 뭐다? A어하고 전건 긍정식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A어에 대한 비판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겠군요. 네, 무조건적으로 틀린 부분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안해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부터 읽어볼게요.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보기에 이 해당 문장은 A어의 태도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는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참 거짓이 없다. 여기까지도 A어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군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잘 볼게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P면 Q이다죠. 자선은 옳다. P이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 Q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비일관적이다. 자선 옳다면 봉사는 옳다. P면 Q이다. 자선 옳다. P이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Q이다가 타당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여러분, 보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에서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전건 긍정식의 무슨 참, 거짓, 전제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준 거예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됐습니까?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이제 도덕 문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만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까의 그 논쟁하고도 이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도덕 문장과 전건 긍정식, 이게 지금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행크스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도덕 문장이, 즉 다시 A의 도덕 문장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도덕 문장은 참 혹은 거짓을 표현할 수 있다.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A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이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16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이제 부정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를 전건 긍정식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이쪽을 부정하는 것이 보기에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선택지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A어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서 이미 정리를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의 주장은 어디랑 상충한다고요? 여기랑 상충한다고요. 얘랑은요,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정답은 나왔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2, 3, 4,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이거 전건 긍정식이죠. 그렇죠? 타당성을 논증에 대해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복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는요. 벌써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참 또는 거짓이 없다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증의 타당성의 결론에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이 보기와 당연히 상충하겠죠. 됐습니까?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복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돼요? 객관적 기준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반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하는 건 맞습니다. 다음 4번. 귤을 마시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복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귤을 마시다가 표현이다. 자선 옳다가 표현이다. 상충하지 않는군요. 좋아요. 다음 5번.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복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간단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A어예요. 그리고 보기는 누구 편? A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 거짓일 수 없다는 건 이미 여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일종의 일치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하지 않는군. 매우 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스스로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네, 17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이 지문이 왜 어려웠느냐 하냐면은 일단은 이야기하는 난이도 자체도 높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 일부러 말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면서 채워나가면서 글 읽는 습관이 필요했고요. 사실상 이거는요 킬러 문제였으니까요. 진짜로 모의고사 전체에 대한 전략은 다른 데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이 킬러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6월 모의고사 킬러 문항에 대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9월 4일에도 킬러 문항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 부분도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할 것 같네요. 이제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해당하는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럼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